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사자 소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기노트에 그 논점 박스 하고요. 그 다음에 논점 세트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당사자 소송은 당연히 실질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네, 실질적 당사자 소송도 소송 요건이 있겠죠. 네, 대상적격 보시면은 행정소송법 3조 2호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리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에 공법관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그것이 소송법상 공법관계라는 점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체법상으로는 사법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은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고 그 중에서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툽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쪽입니다. 여기에는 처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그냥 뭐라고 했어요? 법률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고가배상법이라거나 아니면 민법을 근거로 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실체법상으로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 3조 2호에서 분명히 그냥 법률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법상 사법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송법상 공법관계로 파악하고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학설의 입장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 실체법상 사법관계에 관한 권리소송은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민사소송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포함되지 않는 처분이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처분이 없으면 됩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죠. 권력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비권력적인 공법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를 우선 찾아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 양방, 쌍방의 반대 의사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행해지는 공법상 합동행위 등이 존재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광주보상법이죠. 현재 이름은 5.18 보상법. 5.18 보상법의 근거에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직접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분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분적 법률은 어쨌든 형식이 법률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권리주장, 이것은 밑에 있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쪽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원고적격은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소송에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당사자 소송에서의 확인소송은 진짜 법률관계 존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확인소송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랑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까? 항고소송 중에 무효등 확인소송하고 비교하셔야 되겠죠? 무효등 확인소송은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소송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확인소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은 단순한 확인소송이 맞기 때문에 얘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의 이익 유무,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항고소송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당사자 소송의 확인 소송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다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소송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착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 이행소송으로서 당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이행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 심리를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만 하면 충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권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은 바로 인정이 됩니다.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의무 이행 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이행 소송인 일반적 이행 소송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피고적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적격을 보시면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죠. 공법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법관계와 공법관계는 그냥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라고 행정소송법 3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39조의 피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정의부터 보시면 3조의 정의. 당사자 소송은 뭐라고 했냐면 그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 공법관계고 한쪽 당사자를 피고라는 소송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한쪽 당사자가 누구냐? 또 이거 갖고 오해를 할까봐 39조에서 별도의 피고적격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피고는 이 법률관계, 공법관계, 행정법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 보통은 이제 국민이 소를 제기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 당사자는 상대편 행정 주체 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꾸로 행정 주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누가 피고가 되냐? 바로 일반 사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이 소를 제기할 때, 사인이 소를 제기할 때는 행정 주체로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그 다음 무자산 특수법인, 합치면 공공단체, 이게 바로 39조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밖의 권리주체는 행정주체라고 보면은 공무를 수탁한 사인 쪽이 되겠죠. 물론 얘네들은 기타 행정주체로서 그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2011 다 2951입니다. 2951. 이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관을 붙였어요. 일정한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돌리도 라는 부관을 이렇게 붙여놓은 상황이었었고요. 네, 이것은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아니 본인이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아서 쓰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자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자가 1억이 나온다. 뭐 이렇게 비싸하지 말고 그냥 이자가 1억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얘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10억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요. 이자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자 없이 빌려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원래 11억이 결국은 이제 1억의 이자 부담이 생기는 것이 이자 부담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준 돈은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11억입니까? 1억입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갑이라는 회사한테 준 돈은 얼마예요? 1억을 준 거죠. 1억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10억을 빌려주고 나서 일정 기한 뒤에 10억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혼자서 해결을 했으면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1억의 이자가 나갈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억은 회수할 거기 때문에 그 1억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10억을 준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얼마 준 거야? 1억을 준 거예요. 1억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례 내용은. 그래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것, 이런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거다. 네, 허용될 수 있는 거다. 아니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결정하면 안 되냐? 그럼 안 줄 거야. 그럼 안 준다?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냥 1억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쵸? 10억을 빌려줬다가 그것을 회수할 수도 있죠. 둘 다 똑같이 1억을 준 건 똑같아요. 그쵸? 전자는 그냥 딱 1억 입금, 이렇게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 게 되는 거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빌려주고 10억을 다시 회수하지만 이자 부담을 줄여준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쪽도 저쪽도 1억을 준 게 됩니다. 둘 다 1억을 준 건데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회사한테. 후자가 더 도움이 되겠죠. 이 회사는 지금 10억이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한데 1억 빌려줘서 뭐합니까? 1억 빌려줘도 파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0억을 빌려주고 10억을 일정 기한 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쓴 거죠.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보조사업자 갑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 의무는 그 기한이 끝나고 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는 행정처분인 이 보조금 지급 결정, 위 보조금 지급 결정에 부과된 붙여진 부관상의 의무고, 그 붙여진 부관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이고, 이러한 부관상의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다. 그렇죠. 당연히 공법상 의무죠. 공법적 처분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의무도 부과한 거예요. 공법상 의무가 되는 것이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안 돌려주는 거죠. 10억을 안 돌려주니까 이 지자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일반 사인입니다. 일반 사인. 일반 사인이니까 이게 뭐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죠? 행위소송이 아닙니다. 권리소송이에요. 근데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법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 반환의 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이거죠.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물론 지금 이 소송이 2011다 2951이라고 해서 가나다 이렇게 사건 부호가 붙으면 민사소송이죠. 그런데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판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법관계에 관한 민사소송, 돈 달라는 건 다 민사소송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 당사소송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위에서 한 줄 판례를 정리해 놓은 것처럼 사인의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도 당사소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만 당사자 소송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가가 사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같이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사소송이다 당사소송이다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그런 당사소송도 있다. 이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고적격 얘기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취소의 소송 요건 중 하나인 행정심판 전치주의. 과연 당사소송에도 적용되냐? 이건 너무 쉽죠? 행정소송법 규정을 굳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에는 무엇이 없다? 당사자 심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항고심판으로 취소심판, 무효등록의 심판, 의명심판만 있습니다.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항고심판만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만약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용을 시킨다면 당사자 심판을 거쳐와야 되는데, 근데 당사자 심판이 없다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거쳐? 이런 걸 우리가 조세호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없는데 어떻게 거쳐요? 그렇죠? 모르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44조에 보게 되면 18조가 없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전심전체로 당사자 심판이 돼야 될 텐데 행정심판법에는 그런 게 없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심판이어야지. 그쵸?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거쳐오든 말든 할 텐데 당사자 심판이 없습니다. 전치주의 적용되지 않고요. 제소기간,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얘기.
예, 원래는 뭐라고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법 41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당사자 소송에 마치 제소기간의 규정이 있으니까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개별법에서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법령에 개별법에 당사자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만 제소기간이 있는 것이고, 예, 그때는 불변기간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개별법에 있을 때만 제소기간 제한이 붙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케이스로는 제가 두 가지 종류의 보상법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광주보상법, 예, 5.18 보상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보상법하고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네, 광주보상법, 5.18 보상법에 있는 거는 실질적 당사자 중에 제소기간이 붙어있는 케이스고요. 60일이었었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네, 여기에는 60일짜리하고 90일짜리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의 제소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제소기간이 붙어 있는 케이스. 전자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 후자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각각 붙어 있는 제소기간 상황이었었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당사자 소송으로 봅니다. 보고요. 네, 그 내용이고요. 제소기간의 제한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 불변기간이다. 광주보상법, 토지보상법. 네, 5.18도 좋은데 저는 광주라는 표현을, 빅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가구제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은 이제 요거를 봐야 되겠죠. 대상적 격 보시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처분이 없죠. 원인이 되는 처분이 없습니다. 얘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이죠. 그래서 이 처분이 원인이 되고요. 왜 원인이 돼요? 처분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런 식의 결과로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네, 소송법상이라고 하는 거 조심하세요. 요거를 놓쳐버리면, 예, 완전히 스텝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처분을 원인으로 할 때, 예, 계속 배운 내용이죠. 실체법상 공법관계든 사법관계든, 그렇죠? 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거는 민법을 근거로 하지만 우리는 공법관계로 파악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원인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결과의 측면에서 민법에 근거한 권리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실체법상 사법관계 문제라고 하더라도 소송법상으로는 공법관계로 파악한다. 이거 좀 조심하세요. 요거 정확히 보세요. 그냥 법률관계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실체법상 사법관계도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처분이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기억하고 니은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처분이 위법하니까 이제 다툴 텐데, 그 권리관계를 다툴 텐데 취소 사유일 때, 무효 사유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대로 당사자 소송의 법원은, 예, 당사자 소송의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취소 사유면 뭐가 존재하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 소송에서는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처분을 함께 다투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1단계에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송을 제기해서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관계 확인이라거나 이행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무효사유라고 한다면 이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죠.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였습니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것이 바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무효 사유는요, 뭐가 없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앞에서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거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소송이든 이행소송이든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무효확인소송 제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항고소송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둘 중에 자율적 선택이에요. 선택적 청구예요. 아무 쪽으로나 가도 상관없다. 왜? 자유로워요. 뭐가 없으니까? 공정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처분이 없을 때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이 됩니다. 요건 이제 이런 비권력적 행위라거나 아니면 광주보상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죠. 처분적 법률에 근거해서 권리 주장을 할 때라거나 이런 것이 바로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되겠죠. 원고적격, 당사자 소송, 원고적격, 확인소송, 이행소송, 이건 일반적 이행소송을 말하죠.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면 그만이다. 바로 원고적격을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원고적격이 깨지는 일이 없죠. 깨지는 일이 없는데 만약에 객관식 시험이면은 그냥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안 된다고 써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답안지에서 직접 밝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소송은 이게 항고소송이 아니죠. 무효확인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민사소송과 똑같이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 항고소송의 무효확인소송 이하고 비교하는 거죠. 여기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있으면 직접적 구제수단, 그러면 얘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되는 거니까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각 판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로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 피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사소송은 권리 소송이니까 권리 주체로서 권리 소송이니까 권리 주체지 뭐 행정 주체가 되는데 아이고 요거 약간 플러스 알파 하나 잡아 놓읍시다. 알파 행정 주체일 때 여기는 넣어놨는데 여기 넣어놨네. 보세요. 39조에서 국가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 주체라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보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반 사인이 된다는 거 포함되는 걸 기억하시고 국가하고요. 국가하고 1번, 2번에 공공단체하고요. 여기에는 공무수탁 사인. 여기까지는 행정주체죠. 여기까지는 이제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건 사인이 소를 제기할 때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쪽에 소를 제기할 땐 피고가 일반 사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부당이득 등과 관련돼서 우리 봤던 내용이죠. 공법상 원인에 기해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법상 원인. 요거가 중요합니다. 원인하고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 쪽하고 결과 쪽이 원인 쪽은 공법의 기초를 두고 있고 결과 쪽은 사법의 기초를 두고 있을 때 어디가 중요해? 라는 이런 문제죠. 어디가 중요해? 이렇게 했을 때 공권설은요. 원인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 주장이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원인 쪽이 중요하다. 사건설, 민사소송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냐, 주장하는 내용의 결과가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법률관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2013년 3월 20일 날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당시에 입법 예고했던 행정소송법 개정안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거 3조 2호의 행정소송의 종류에 보면은 지금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현재 3조 2호에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를 피고한 소송이야. 이렇게만 돼 있어요. 물론 이 앞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법원이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똥볼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 똥볼 때문에 교수님들이 속 터져가지고 답답해 미치겠는 거지. 교수님들이 만든 개정 시안이 그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아예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행정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그 밖에 뭐라고 아예 대놓고 공법적 원인이면 다 이런 법률관계 다 당사자 소송이야.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문제면 뭐가 중요하다고? 원인이 중요하다고. 뭐라고? 이런 것들을 당사자 소송으로 보라고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손실보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공법적 원인이면 전부 다 당사소송으로 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송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를 통해서도 보고 그리고 논점 박스를 통해서 논점 세트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요. 가구제 간단히 보고요. 쉬었다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구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가구제 그러면 우리가 항고소송에서 배웠던 가구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집행정지하고 가처분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보세요. 우선 당사자 소송에는 집행정지 없어요. 집행정지하고 가처분 두 개 가구제 수단 중에서 보시면은 보세요. 23조가 없죠. 22조 점프 띄고 25조 이렇게 된다고요. 23조와 24조가 없어요. 23조의 집행정지, 24조의 집행정지 취소 없죠? 왜?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데 당사자 소송은 뭐예요?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지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시킬 대상이 없어요. 집행정지가 없죠. 집행정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고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에 있는 거 300조에 있는 가처분이 이렇게 준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행정지하고 가처분 두 개 중에서 당사자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말은 이렇게 표현했죠. 행위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없다. 44조에서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 가처분이 필요한 가구제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정지가 없으니까 가처분 준용을 허용한다. 논점 박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고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당사자 소송 공부할 땐 당연히 항고소송이랑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취소송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의 집행정지 규정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이거는 가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집행정지 규정만 뒀다는 것은 이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가구제의 측면에서 임시적인 구제수단의 측면에서의 특칙이다.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가처분이 준용될 수 없다. 이렇게 봤죠. 이건 무효확인소송도 마찬가지였었죠. 그 다음에 이 부작위협파인소송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부작위협파인소송은 언제나 절차적 심리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절차 심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뭐라고요? 결국은 법원의 재량권 행사라고요. 이익 형량의 문제라고요. 얘는 실체적 이익의 형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원에. 없기 때문에 아무 가구제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익 형량의 산물인 가구제의 수단이라는 게 부작위협파인소송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 부작위협파인소송 항상 뭐예요? 깍두기예요. 깍두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깍두기니까 이 볼딩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야. 볼딩. 그죠? 그래서 이 당사자 소송은 뭐예요? 얘는 무시해버리고 이 당사자 소송은 얘는 실체적 심리를 합니다. 집행정지가 있으면 가처분이 준용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집행정지가 없으면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 이게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그쵸?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얼마 전에 판례가 나왔을 때 교수님들이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면 알아요.
네, 공무원이나 세무사나 이런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면 행정소송에는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들 있죠? 요거 4개. 행정소송에는 가처분 준용이 다 X가 정답이었었어요. 정답이었는데 이게 준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판례가 나왔을 때 이 논리가 맞거든. 판례가 대법원에 딱 나오자마자 교수님들이 허걱 맞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책을 다 개정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집행정지가 얘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받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당사자 소송은요,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소송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중에 뭐가 있냐면 돈 줘 뭐 이런 거 있죠. 뭐예요? 확인소송 말고 이행소송이요. 일반적 이행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가집행이란 무엇이냐? 밑에 있나? 네, 밑에 더 있죠? 가집행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네, 미확정의 판결이에요. 미확정의 판결입니다. 우리가 청구소송을 돈 달라라고 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든 아니면 보조금 지급 청구소송이든 뭐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이든 간에 어떤 이행소송,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집행력을 가지려면 모든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확정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겠죠. 확정이 돼야만 정말 돈을 달라고 끝까지 안 주면 집행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집행 선고는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집행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인정할까요? 상대방 피고 쪽에서 그냥 계속 재판 지연하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또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계속 끌어 재판 지연시키고 이럴 때 재판부가 봤을 때 와, 저 새끼는 의도적으로 지연하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항소 제기하고 뭐 지연하고 하는 걸 막을 길은 또 없어. 그쵸? 네, 재판 절차상 막을 길은 없는데 저 새끼 너무 의도적이야. 너무 악의적이거든? 이럴 때는 원고가 너무 불쌍하다고요. 네, 그럴 때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게 되면 이상한 규정이 하나 있어. 여기 봐봐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이건 뭐 전제가 뭡니까? 이거 전제는 국가는 언제나 선하다예요. 국가는 그 자체가 절대 선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뭐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없어요. 근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방자치제도는 1990년대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 84년도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자체는 다행히 누락이어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요딴 상황이에요. 43조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가구제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돼 있어서 현재까지 국가 상대로 가집행을 인정한 사실이 없어요. 저 43조 때문에. 다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지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점은 너무 다행이었고, 그래서 지자체 상대로 한 주민의 소송에서 가집행을 인정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된다? 아니, 국가가 선하냐 안 하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재판이 열렸어요. 소송입니다. 당사자 간에 대등하게 똑같이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 피고가, 아니 당사자끼리도 똑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 또한 상대방 피고가 누구냐도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사인일 때, 당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국가일 때 그걸 왜 차별을 두냐? 당사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차별을 둘 이유가 없는 거고,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는 게 맞다. 국가를 상대로도 집행 권한을 좀 미리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규정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규정이 있었는데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사실상 지금 43조는 사문화돼 있고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요거랑 똑같은 복붙해 놓은 놈이 하나가 있었는데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거 위헌 결정 나왔고요. 차별하지 말라고 국가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이 잘못을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저 규정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돼요. 이건 정말 과거의 잘못된 역사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요 가집행이라는 게 그 이행소송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구제에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점.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가집행 쪽에 관한 문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 6조 1항 단서에서 똑같은 규정이 있었는데 이미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이것은 이미 삭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가구제 얘기인데 가구제 요거 이제 논점 세트. 취소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니까 가처분의 준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무효확인소송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작위협 항의 소송은 절차 심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제를 다 부정한다. 상사소송은 집행정지 인정이 안 돼서 가처분을 준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수단까지 살펴봤습니다.